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좀 심도 깊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바이오 투자의 과거 10년과 현재 그리고 미래 10년 것을 좀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어떤 바이오 기술이 가장 유망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과거 10년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투자의 힌트를 얻어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시간인데요. 이분들 모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희 기술고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미래 10년의 바이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 10년 동안,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오를 이끌어갈 기술이 무엇이냐가 될 텐데 큰 그림 먼저 한번 잡아주세요. 예, 그림을 보시면 알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이 자료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S&P 500 헬스케어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헬스케어 지수, 그 다음에 중국의 헬스케어 지수하고도 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약의 역사는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차지하고라도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2009년도부터 주가가 이렇게 S&P 500 헬스케어가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를 1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복병을 맞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복병의 시기를 2단계, 현재의 시기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끝나가는 시기를 언제냐고 보고 있냐면 올해 6월부터는 3단계의 시기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나눈 거는 보면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항암제의 단계였습니다. 과거에 보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이제 흔히들 인류가 가장 고민했던 두 번째 병, 암이죠. 첫 번째 병은 알츠하이머 치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병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5%였던 것이 지금 보면은 1단계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3%까지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하는데 1단계에 보면은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 과거에는 항암제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들도 간간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면역 항암제가 이번 1단계에 2014년에 2개가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출시했을 때는 매출액이 제로였는데 지금 현재는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17조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시대였다. 1번 단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국내라든지 중국도 항암제 기업들이 주가가 주목을 받는 시기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1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항암제에서 5년 생존율이 43%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약가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주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죠. 그러면서 다시 역사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시대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백신 같은 경우는 10가지 이상, 치료제 같은 경우도 3가지 이상 나오면서 이미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조금씩 이제 소멸되어 가는 단계, 이렇게가 2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단계입니다. 미래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3단계인데 2021년 6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일이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4가지 약은 나왔지만은 근본적인 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접근하는 그런 약이 6월 7일경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시대가 여러 가지 연구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츠하이머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알츠하이머 플러스 항암제에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 대표님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니까 글로벌 바이오 시장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IT 시장과는 확연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오바마 대통령 공약 중에서 제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기억나십니까? 빅테크 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빅테크를 규제하겠다.
그 빅테크 이전의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었냐면 빅파마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기업 중에 큰 기업들인데 빅파마 규제보다는 빅테크 규제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성행을 한 게, 그러니까 IT하고 확인이 좀 틀린 게, 과거에는 빅파마들이 제약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뭐 아마 3만 명, 5만 명의 그런 많은 연구 인력을 통해서 주도를 했는데 그런 단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 IT 기업 같은 빅테크 쪽에서는 이런 빅테크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면은 헬스케어는 협업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큰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중소파마들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런 협업의 시장, 그리고 M&A 시장, 라이센스 인, 라이센스 아웃의 시장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항암제도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누가 개발했냐 하면, 예를 들면은 이 미국에 있는 벤처 기업이 M&A 당하면서, 뭐 머크라는 큰 기업한테 M&A 당하면서 M&A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교수님 한 분, 혼조 교수님까지 면역암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협업과 M&A가 많이 있는 게 제약 헬스케어 산업이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시대, 항암제 시대가 다시 도래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작은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한테도 큰 기회가 있고 주가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주신 건데, 그렇다면 차 대표님,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은 어느 정도 크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다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어디만큼 성장하게 될까요? 예. 저는 항암제 시장을 능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암 환자분들이 얼마냐면 2,200만 명입니다. 2,200만 명인데 알츠하이머 지금 현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연간 기준으로 5천만 명, 그러니까 2배 이상 되는 숫자죠. 그런데 그 중증 질환을 해결하는 그런 병의 효과에 따라서 약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이냐 알츠하이머냐를 봤을 때 둘 다 비슷한 수준이 그 중증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200만과 5천만이면은 알츠하이머가 제대로 된 약이 나온다면은 항암 시장을 능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항암 시장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한 약 160조 원이 매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5천만 명인데 뭐 1억 3천만 명까지 빠르게 증가할 거로 고령화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160조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조만간 달성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한 매출액 대비 한 8배 정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약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빅파마, 중간파마, 소파마부터 시작해서 알츠하이머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알츠하이머가 항암 시장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야 될 그 시장이 알츠하이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희경 고문님, 지난주에 사실 미국 FDA에서 이 아두카누맙에 대한 허가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주시죠. 예, 먼저 이 아두카누맙에 대한 그 심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해석을 좀 물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소식이라고 좀 봅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그 올해 3월 7일에 이 아두카누맙에 대한 이 허가 심사 결과를 미국 FDA가 이제 낼 예정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3개월이 뒤로 이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7일에 이 아두카누맙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이제 관련 기업은 지난주에 마감을 하면서 5.5%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알츠하이머 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도 장중에도 상승을 했지만 장 마감하고도 9%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는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은 그 해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의약품을 대략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상 3상도 오랜 기간들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허가받을 의약품을 좀 알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에 글로벌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그 미국 FDA에 이제 승인 받을 의약품 중에서 주목받는 의약품이 이 아두카누맙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20년도에 만약에 이제 이 아두카누맙이 FDA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매출액이 약 5조
원 이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관련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 FDA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예측을 이제 좀 해본다 그러면 작년에 그 11월에 이 기업은 그 임상 3상과 관련한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1월에 발표를 했었던 그 임상 3상 관련한 그 데이터를 미국 FDA에 제출했을 것으로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카누맙과 관련한 이 해석과 내용은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동향에 대해서 앵커님께서 이제 좀 물으셨는데 최근 소식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향 중에 이제 하나는 지난 그 1월 11일이죠. 현재 시간으로 1월 11일이었는데 임상 이상,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가지고 미국 제약기업이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이상 결과에서 위약 대비 그 인지 저하 낮추는 거를, 멈추는 거를 32% 정도 이렇게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두카누맙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두카누맙은 임상 3상에서만 3,000명 이상 알츠하이머 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좀 비슷한 수준으로 임상이 좀 진행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두 번째 동향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는 당뇨병 치료제, 기존에 이제 처방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알츠하이머 치매 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동향을 좀 잘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말씀하셨던 두 개의 기업 가운데 한 개의 기업은 사실 작년에 FDA 자문위원회로부터 별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기도 해서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도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만큼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강 고문님,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예. 치료제 개발을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치료제가 개발됐나, 이제 앞서서 이제 차 대표님께서도 좀 언급은 하셨지만 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 동안 지금 앞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150여 번에 대한 어떤 시도가 있었죠. 근데 미국 FDA 그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단 4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그 알츠하이머 그 치매 치료제 이제 개발이 좀 안 됐는데요. 병의 원인을 알면 그 치료제 개발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좀 얘기하면 이렇게 아직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 그 치매에 대한 병의 원인을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그 생애 주기를 봤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알츠하이머 그 치매에 좀 이렇게 좀 불리한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사람도 있고요. 그 생애 주기를 봤었을 때 인생 초반기, 그다음에 그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질환, 예를 들면 청력을 좀 상실한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비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관관계를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65%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이제 한 가지 요인 아니면 복합적으로 여러 이제 요인으로도 치매 그 발병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렇게 좀 높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치매 그 치료제 관련해서 좀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고문님,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그간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네, 방금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치매에 대한 정확한 기전과 원인을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지만 최근 한 20, 30년 동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라든지 타우 엉킴 이런 것이 거의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응집되는 걸 그린 그림인데요. 신경세포 막에 있는 그 APP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명이 다하면
왼쪽처럼 정상적으로 쪼개져서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른쪽처럼 잘못 쪼개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A베타라고 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엉키고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는 독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타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타우 가설이라고 해서 이제 타우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년 왔고 최근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뭔가 모자라지 않느냐 다른 원인들도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면역 염증 기술이라든지 어떤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뭐 당뇨라든지 지질 대사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아포이 같은 유전자를 좀 컨트롤해 보자 그러면 지질 대사를 좀 컨트롤하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면역 염증 면역 이쪽에도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신경세포를 전에는 이제 배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의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혈액에서 타우나 아밀로이드 베타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연구 개발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엉켜서 신경 전달을 잘 못해서 치매가 생긴다. 그리고 타우 때문에 또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서 생긴다. 이 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을 푸는 방법으로 요즘에는 이제 약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10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차홍순 대표님,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바이오 투자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일이 생겼었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거에는 2009년도부터는 뭐 경기 부양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암 쪽, 그 제약 쪽 같은 경우는 항암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면역암제가 출현했고 이게 이제 43%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도 알츠하이머 플러스 항암제 시대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이제 종결되는 과정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2009년에서 2019년 뭐 10년간 그간 다양한 개발을 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혜경 고문님, 미국 FDA에서 면역 항암제가 처음 언제 승인이 됐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을까요? 네, 그 면역항암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승인받은 게 2014년도죠.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매출액이 좀 가장 많을 것 같은 의약품을 좀 10개를 좀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한 제품을 제외하고 이제 상위 10개의 제품의 매출액을 좀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항암제도 있고요. 자가면역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항암제에 대한 그 비중이 약 한 42% 정도로 가장 많은데요.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올해의 그 매출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으로 약 한 17조 원 그 시장에서는 좀 매출액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액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거는 자가면역 치료제로 약 한 20조 원 지금 예상은 하는데요. 이처럼 그러면 그 2014년도에 허가받은 면역항암제가 2021년도에 지금 17조 원을 예상을 하니까 얼마나 성장했는가 좀 이런 거는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 고문님, 현재는 그 항암제가 어떤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죠? 예, 조금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항암제는 이제 정통적으로는 세포 독성 면역 화학 항암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로 가서 지금 최근에 아주 뜨겁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 2014년도에 면역 체크포인트 분자라고 하는 그 PD-1이나 PD-L1 분자를 블로킹하는 항체 의약품을 만든 거죠. 이걸 주니까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아주 잘 공격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아주 혁신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최근에까지 연구가 되면서 표적 부분에서는 좀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증식을 증폭하니까 이 변이된 유전자를 컨트롤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면역 부분에서는 이제 면역 보조 신호 전달 체계가 밝혀지면서 TGC라든지 TIM3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CAR-T나 이제 CAR-NK 같은 면역 세포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에서도
좀 더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강혜경 고문님, 어느 정도로 주가가 또 상승했고 백신이 순차적으로 접종되면 과거 사례를 미뤄봤을 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을까요? 예.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볼 수가 있죠. 진단도 있었고, 그리고 치료제, 백신, 그리고 그 CMO 생산하는 기업까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상황을 1년의 기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백신을 개발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제 또 가장 높았던 기업을 보면 1년 기간 동안 약 3,000% 이상 상승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역사적으로 백신이 접종되고 나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3번, 4번, 5번에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와 같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을 준 이 이제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얼마나 이 질병이 사라졌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아마비나 인플루엔자 그리고 홍역과 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질병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렇게 질병이 좀 사라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그 맞는 횟수나 아니면 저장 방법, 이동, 그다음에 보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핵산 백신 같은 게 처음 개발이 됐는데 이런 기술이 또 다른 질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평가로 인해서 이 백신을 만든 이제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봤었을 때 역사적으로도 백신은 그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이 투자 측면에서 좀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 10년은 항암제가 바이오 투자를 이끌었고 앞으로의 10년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이끌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순 대표와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